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은 어제 이 부분을 읽었었어요. 요새 겨울이라 허리둘레가 좀 늘어난 것 같아서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에 그냥 간단히 먹었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으려니까 배가 무척 고팠는데 그냥 읽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쓰러지기 직전까지 읽었거든요. 30분을 읽었는데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사고는 뭐였냐면요. 동영상 실행이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책을 읽을 엄두를 못 내고 하루를 지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챕터 4 시대별 뇌 연구 흐름과 성과. 실제로 결정은 머릿속에서 어떻게 내려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결정 과정과 다르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뇌에 집중해 보려 한다. 도표 4-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제일 아래에 있으면서 발생학적으로 아주 오래된 부분은 바로 뇌줄기다. 뇌줄기 있죠? 그 위에는 간뇌와 대뇌가 있다. 대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피질이며 발생학적으로 가장 최근에 진화되었고 크기 면에서 가장 크다. 뇌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변연계이다. 마지막으로 손에는 대뇌의 깊숙한 안쪽에 있다. 1995년 이전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뇌의 세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거의 일치했다. 당시의 뇌 연구에 따르면 대뇌와 심피질은 지성과 이성을 감당한 곳이고 그 아래에 있는 변연계는 머릿속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중심지였다. 그리고 뇌줄기는 본능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뇌 영역들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겹쳐져 있을 뿐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당시 활동했던 뇌과학자 중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미국의 맥클린이었다. 그는 변연계의 개념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이다. 이 모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피질과 그 역할이다. 당시 학자들은 신피질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권력의 중심지고 바로 이 부분이 컴퓨터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이라고 추정했다. 그런데 이 모델에 따르자면 가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감정과 본능을 담당한 뇌의 하부 영역이 대뇌의 이성적 사고를 방해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학자들은 머릿속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 의식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 말이다. 뇌의 위쪽에는 명석하고 순수한 이성이, 아래쪽에는 천한 본능이 자리한다는 이 모델은 플라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계층 이론을 신체에 비유해 설명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다. 플라톤에 따르면 머리는 이성과 논리를 담당하는 영역이고 가슴은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며 배는 본능, 배고픔, 순수한 정욕의 중심지로서 욕망의 영역이다. 메슬로우 인간욕구 5단계 이론 역시 이 계층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성 중심의 사고는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인간의 이성은 컴퓨터와 비교되기에 이르렀다. 뇌 연구뿐만 아니라 심리학도 오로지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달려간다.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합리적 프로그램을 파헤쳐 신경망을 복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논리적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간의 사고와 행위 전체를 모방하고 개선하는 것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와 인간이 실제로 하는 결정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적인 면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인간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이 어쩌면 감정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AI 분야에서는 인식의 전환이 일었다. 인간의 감정을 연구해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감정은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었다. 1995년 뇌혁명이 시작되다. 1995년 뇌 연구 분야에서 기존과는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뇌 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인 미국의 신경생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와 조셉 루드가 부상했다. 다마지오는 뇌손상 환자의 검사를 통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대로 감정이 없으면 결정 과정도 진행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감정 중추를 다친 환자들은 돈을 걸고 승패를 겨루는 카드 게임을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은 이익은 최대화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본 합리성이다. 감정 중추가 손상된 환자들은 카드 게임에서 항상 졌다. 게임 참가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승률을 바꿨을 때 일반 참가자들은 게임을 몇 차례 한 뒤 바뀐 승률에 무의식적으로 적응했다. 그래서 바뀐 승률에 맞춰 게임 전략을 바꾸었다. 그러나 감정 중추를 다친 환자들은 승률이 변했음에도 그 이전 전략을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다마지오가 검사했던 뇌 영역은 대뇌 전방부, 즉 전전두피질이었다. 그의 검사는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첫째,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이성적인 대뇌도 감정 처리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대뇌의 앞부분인 아나전두피질과 전전두피질이 변형계로 분류된다. 조셉 루드는 연구 초점을 약간 다르게 했다. 그는 변형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이자 머리에서 감정적 평가의 중심부인 편도체를 다루었다. 편도체는 편도핵이라고 불린다. 그에 따르면 두려움이나 공포와 관련된 신호와 자극은 편도체에 의해 직접 처리돼 몸이 즉시 공포 반응을 나타낸다. 처음에는 의식과 심피질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의식과 심피질은 관련 정보를 얻고 어떤 대상이 공포를 불러일으켰는지 더 정확하게 평가하려는 일에 집중한다. 실험실 동물들의 뇌에서 편도체를 제거하자 그 동물들은 독사처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대상을 망설임 없이 움켜잡거나 덥석 입으로 물었다. 루드는 이 실험을 통해 심피질이 변형계에 미치는 영향보다 편도체와 변형계가 심피질에 미치는 무의식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을 밝혔다. 나 역시 같은 시기에 감정과 변형계의 주도권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돈을 쓰는 행동과 소비 행동에 대한 실험에서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지배, 균형, 자극 시스템의 협력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성의 개입은 찾을 수 없었다. 바로 이 점이 내가 뇌 연구, 특히 변형계가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게 된 이유다. 현재 진정한 결정자는 바로 감정이다. 어느 분야든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과학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인정받아 확고하게 자리 잡고 대다수 과학자들이 수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오늘날 뇌 연구는 어디쯤 와 있을까? 혁명은 이미 끝났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지금은 뇌에서 감정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는 감정의 영향이 이 뇌 속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주요 논쟁거리다. 일부는 관계를 파악하는 인지행위보다 감정이 우선한다고 말한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감정을 통해 인식된 관계만이 의미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또 다른 사람은
관계가 먼저 인식돼야 그 후에 감정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과학적 논쟁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 나가고 있다. 결정에 미치는 감정의 영향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70에서 80%가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의식적인 평가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감정과 계획을 그 상황에 맞춰 더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해준다. 의식적인 평가가 차지하는 비율과 영향은 약 20에서 30%다. 그러나 이 20에서 30%조차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 비율도 우리의 감정 프로그램에 의해 정해진다. 하지만 나머지 20 내지 30%가 자유의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또 실제로 자유의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물론 자유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결정 중 극히 일부분에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할 것이다. 다시 지성과 이성에 대하여 챕터 3에서 다뤘던 주제를 짧게나마 다시 살펴보려 한다. 정확성, 논리를 뜻하는 합리적이라는 표현이 감정의 대리보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이제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감정은 마구잡이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주파수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성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렇다면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쳐 상황에 맞지 않거나 오랜 기간 해가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멋진 자동차를 구매해서 삶을 즐기는 한 남성이 있다고 하자. 그는 정밀한 열정으로 전자의 이동 궤도를 계산하는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동시에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차를 구매하기 위해 파산할 정도로 과도한 빚을 졌다면 그 남자의 행동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된다. 오직 연구에만 몰두해 평생을 실험실에서만 보낸 연구원이 있다고 해보자. 실험실에만 틀어박혀 지낸 탓에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고 고독하고 비참한 생을 마감했다면 이런 행동 역시 비이성적이다. 우리는 이성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의를 토머스 홈스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이성은 결과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돌아가 홈스의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 남자가 무리해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파산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그 연구원이 실험실에만 머무르는 대신 집으로 친구를 초대하고 사회적 교류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두 사람은 결과를 깨닫고 계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를 계산하는 행위는 굉장히 감정적인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도 굉장히 감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철학적 측면을 하나 더 살펴보자.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과 지성의 차이점을 널리 알렸던 인물이다. 이성은 무엇이고 지성은 무엇일까? 지성은 사태를 인식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은 10만 원보다 많다처럼 말이다. 따라서 지성은 인식적 지능이다. 지성으로 우리는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있고 삶과 자연의 복잡성을 구조화할 수 있다. 즉, 세계의 질서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계에 질서를 부여할까? 첫째는 세계를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다. 두 가지 이유 모두 굉장히 감정적인데 모두 림빅 내부 규율 통제에 나와 있다. 지성을 감정의 끄트머리에 달린 물방울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성과 관련해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다. 지성은 인생의 요구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이다.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감정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 지성으로 기관총을 만들 수도 있고 기아 문제로 심각한 개발도상국을 위해 관계시설을 만들 수도 있다. 기관총을 만드는 것은 지배 시스템이고
개발도상국을 위해 관계시설을 만드는 것은 돌봄 모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말 참 좋네요. 우리가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는 이유는 예측하고 통제해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래요. 이 두 가지 모두는 감정적인데 모두 규율 통제에 나와 있고, 지성을, 감정을 끄트머리에 매달린 물방울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야, 대단한 표현입니다. 지성과 관련해 다른 중요한 측면. 지성은 인생의 요구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이래요. 이야,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서 지성을 갖춰야 되느냐.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네요. 합리적으로 보이는 대뇌조차 감정적이다. 앞서 뇌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왜 틀리는지 살펴보았다. 우리의 뇌 전체는 긍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손해는 움직임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신 연구는 손해조차 감정적 처리 과정에 아주 강력하게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감정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은 뇌줄기에서 시작해 간내와 변연계를 지나간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뇌 전체를 통과하며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농도가 가장 짙은 곳은 뇌의 하부 영역, 즉 뇌줄기와 간내가 있는 변연계다. 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감정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의 기능적 구조와 발생사를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뇌의 하부 영역에 있는 오래된 뇌줄기와 중뇌에는 원칙적으로 우리의 감정 및 동기 시스템 전체가 단순한 형태로 보존돼 있다. 현재는 이것을 파충류의 뇌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인간의 생물학적 조상과 뇌 구조면에서 거의 똑같다. 진화 과정 중에서 이러한 기본적 구조에서 또 다른 세분화가 발생했다. 포유동물에서의 성장과 세분화의 마지막 단계는 심피질이다. 포유동물 중 인간의 심피질이 최고로 복잡하다. 인포박스 7에서 심피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빠르고 간편함에서 정교함으로. 우리의 뇌는 어떤 모형에 따라 작동하고 어떤 원칙에 따라 구성되었을까?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은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점점 세분화되고 복잡해진다. 뇌줄기에서는 감정적으로 빠르고 간편한 반응이 나타나고 진행된다. 대뇌에서도 이와 똑같은 감정이 활성화되지만 형태는 근본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는 이것을 균형 시스템의 예시에서 살펴볼 수 있다. 뇌줄기 하부에는 아주 단순한 균형 반응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공포 반응과 공황 시스템이라고 불린다. 패닉 시스템이라고 하죠. 공황 시스템. 심각한 위협을 받았을 때 싸우게 하거나 도망가게 한다. 뇌 변연계에서 약간 더 위로 가면 편도체와 해마를 볼 수 있다. 이 뇌 영역들은 더 복잡한 균형 평가를 담당한다. 편도체가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반면, 중격 해마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계산한다. 심피질의 가장 윗부분에 자리한 안화 전두피질에서는 이보다 더 복잡한 균형 평가가 이루어진다. 즉 고향, 전통, 품질, 평화 등과 관련된 균형 가치가 계산된다. 이 모든 것은 심피질의 일이다. 심피질의 진화 덕분에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더 유연해졌으며 뛰어난 학습 능력도 갖게 되었다. 물론 대뇌 내의 신경세포가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뇌의 기본 구조와 작동 과정은 포유동물 중에서도 특히 침팬지와 거의 비슷하다. 진화 과정에서 뇌가 발달하며 의식의 발달도 함께 이루어졌다. 즉 뇌가 세분될수록 의식도 세분화되며 생각과 행동도 점점 더 유연해진다.
우리는 의식이 주로 심피질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무언가가 의식이 되려면 뇌의 아래쪽 부분이 먼저 활성화돼 있어야 한다. 대뇌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의식적인 구조 중에서도 특히 대뇌 변형계에 의해 결정된다. 대뇌가 감정을 예측하고 계산하는 법. 대뇌는 감정 시스템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게임의 규칙 안에서 작동한다. 최신 연구들이 이를 증명해준다. 즉, 보상이나 처벌과 관계된 자극의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의미가 적은 자극보다 심피질에서 더 큰 저장소를 할당받는다. 다른 운동에 비해 2배나 강하게 보상을 받는 운동도 근본적으로 심피질에서 더 많은 면적을 할당받는다. 미국의 신경심리학자 폴 글림처의 다양한 연구는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우리의 뇌, 특히 심피질에서 보상이나 쾌감을 목표로 고도로 지능적인 확률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간과 공간 개념의 상호작용, 신체의 자세 정보를 처리하는 두정엽 피질조차 쾌감 극대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오랫동안 이 뇌 영역은 감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 다른 최신 실험에서도 신경세포가 더 많이 발화할수록 이미 계획된 운동 후 보상 기대치도 더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심피질에서 나타나는 확률과 유용성 계산은 수학과는 다른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의사에게 수술과 관련된 정보를 물어본다고 하자. 그러면 의사는 수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다. 이때 의사는 2가지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설명할 수 있다. 환자 1000명 중 995명이 이 수술에서 살아남는다고 말해줄 수 있다. 이 수술에서 환자 5명이 죽을 확률이 있다고 알려줄 수도 있다. 수학적으로 따지자면 사망 확률은 2가지 설명에서 똑같다. 하지만 응답자의 70% 이상은 첫 번째 가능성을 선택한다. 만일 수학적 논리로만 따지자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선택하는 비율은 50대 50이어야 된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실험이 심피질의 오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 그룹에게는 다진 고기 1인분 중에서 살코기가 75%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다진 고기 1인분에 지방 25%가 함유되어 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에게 고기의 품질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지방이라는 표현을 들은 두 번째 그룹은 살코기라는 표현을 들은 첫 번째 그룹보다 고기의 품질은 31%, 맛은 약 22%더 나쁘다고 평가했다. 심리학자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엘 카너먼과 고인이 된 동료 아모스 트보스키의 실험은 심피질이 제한된 합리성과 관한 수많은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심피질이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다른 실험 결과도 무수히 많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읽기 쉽고 심지어 문학적인 재미까지 갖추었다. 감정적인 심피질은 자신의 법칙에 따라 최대의 쾌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한다. 이것은 좌뇌와 우뇌의 기능에서도 분명하게 관찰되는 사실이다. 우뇌와 좌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좌뇌는 합리적이고 우뇌는 감정적이라는 견해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 여기서도 감정과 이성은 대립한다는 혼란이 아주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양쪽 뇌가 모두 감정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살펴봤다. 좌뇌는 낙관적이고 우뇌는 비관적이다. 우리는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을 배경으로 해서 이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볼 것이다. 실제로 좌뇌에서는 도파민 농도와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더 진하게 측정된다. 이미 우리는 이 두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도파민은 자극 시스템의 연료에 해당하며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테스토스테론은 지배 시스템의 일부인데 의식 속에서 낙관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도표 4-3 좌뇌와 우뇌를 한번 볼까요? 좌뇌는 언어적 의미론적 구조로 알려진 것이고 우뇌는 공간적 도식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좌뇌는 낙관적이고 우뇌는 비관적이라고 하죠. 좌뇌와 우뇌는 모두 감정적이다. 그러나 인지적 과제와 감정적 과제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좌뇌는 인지적 과제이고 우뇌는 감정적 과제인 것 같아요. 좌뇌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반면 우뇌는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사고방식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우뇌는 우리가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한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특히 활성화된다. 우뇌는 시공간의 패턴과 규칙을 찾는다. 그래서 우뇌는 얼굴의 감정적 처리에 더 깊게 몰두한다. 왜냐하면 얼굴도 복잡한 이미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들이 발견되면 우뇌는 이 규칙을 좌뇌로 내보낸다. 언어가 대부분 좌뇌에서 처리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단어의 내용과 문법은 세상을 묘사하는 규칙이다. 반대로 우뇌에서는 언어의 리듬과 언어의 멜로디가 생성된다. 우리가 어떤 과제에 직면하면 좌뇌는 이미 배운 규칙과 모형을 적용하려고 한다. 이것을 성공하면 우리의 의식은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작은 실험을 할 준비까지 한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불안해져서 그 일을 정확히 관찰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좌뇌는 지성의 조정을 약간 더 받고 우뇌는 이성의 조정을 약간 더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쪽 뇌는 모두 감정적이다. 꼬냑이 뇌 속에서 저장되는 과정. 콘약이 뇌 속에서 저장되는 과정. 이 사실은 다양한 감정이 다양한 사고방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균형 시스템, 특히 이것과 연관된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물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관찰하게 하고 디테일에 주목하게 한다. 지배 시스템은 더 강한 규칙을 찾아서 모든 것을 규칙 안에 묶어두려 한다. 자극 시스템은 이미 학습한 규칙을 새롭고 창조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서 행동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 제품의 특징을 저장할 때도 좌뇌와 우뇌의 처리 방식은 서로 다르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꼬냑을 예로 들어보자. 우뇌에서는 냄새와 색 등과 같이 감각적 인상을 가공하는데 이 인상은 언어적으로 묘사하기가 아주 힘들다. 좌뇌는 이른바 음이망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규칙과 연상을 가공한다. 꼬냑의 경우 프랑스 알코올 농도 42%, 나무통 등이 여기에 속한다. 꼬냑에 대해 방금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하면 기본적인 도식과 음이망이 함께 활성화돼 언급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내일은 챕터 4 머릿속에서 구매 결정이 진행되는 과정 중 대뇌 변형계 구매 욕구의 발원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봐요.